아씨, 오늘 국은 또 왜 이 모양이야? 소금 때려 부었나? 짜서 먹을 수가 없네. 밥은 또 왜 이렇게 질척거려? 어제 남은 밥에 물 부어서 다시 한 거 아니야? 아, 진짜 밥맛 떨어지네. 이건 또 뭐야? 장조림, 이게 무슨 고무 타이어야? 아니면 쇠심줄이야? 야, 이거 씹히긴 하는 거냐? 내 이빨 다 나가겠네. 할머니, 장사 이따위로 할 거야, 진짜? 정오를 알리는 시계탑 종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지만 이미 오복물산 빌딩의 각층에서는 점심시간을 향한 보이지 않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후였습니다. 엘리베이터 홀은 만원을 이루었고 계단을 이용하는 패기 넘치는 젊은 사원들의 발걸음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단 하나, 지하 1층에 위치한 구내식당이었습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의 만족을 뽑아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 점심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오전의 노고를 보상받고 오후의 전투를 준비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마침내 구내식당 문이 열리고 굶주린 하이에나 떼처럼 직원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배식대 앞은 순식간에 길게 늘어선 줄로 장사진을 이루었고 식판과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 악자지껄한 대화 소리가 거대한 용광로처럼 한데 뒤섞여 끌어올랐습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질서는 존재했습니다. 각자 맡은 위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구내식당 직원들 덕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이는 없었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따뜻한 밥과 국을 퍼주는 강춘자 할머니의 존재는 어딘가 모르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올해로 60을 훌쩍 넘겼지만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배식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망 아래 단정히 갈무리하고 깨끗하게 세탁된 하얀 조리복을 입은 그녀는 밀려드는 식판의 행렬에도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정확한 양의 음식을 담아냈습니다. 때로는 젊은 직원들이 할머니, 오늘 국물 맛이 끝내줘요. 하고 넉살 좋게 인사를 건네면 희미한 미소와 함께 많이 들게 총각. 그래야 힘내서 일하지라며 정겹게 답하곤 했습니다. 그녀가 담아주는 음식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메뉴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손을 거치면 집에서 먹는 밥처럼 깊은 맛이 났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서 춘자 할머니는 손맛 좋은 할머니로 통하며 은근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눈빛과 온화한 표정 뒤에 어떤 과거가 숨겨져 있는지 그 누구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늘 그 자리에 있는 평범하고 인자한 구내식당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아씨, 오늘 국은 또 왜 이 모양이야? 소금 때려 부었나? 짜서 먹을 수가 없네.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평화롭던 배식대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정장, 잘 다듬어진 머리, 값비싼 시계로 치장했지만 잔뜩 찌푸린 미간과 불만으로 가득 찬 표정은 그의 고급스러운 외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기획팀의 박철민 차장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부터 심기가 불편한 듯 구내식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묵묵히 박 차장의 식판을 받아들고 국자로 국을 휘저어 다시 담아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차장은 그런 할머니의 손길을 밀쳐내며 더욱 날을 세웠습니다. 됐어요, 됐어. 할머니는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나이 먹었으면 눈도 침침하고 손도 떨리나 보지. 이런 걸 돈 받고 판다는 게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필요 이상으로 컸고 주변의 모든 직원들이 들으라는 듯한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몇몇 젊은 직원들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박 차장에게 맞서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는 사내에서도 능력 있는 엘리트로 인정받는 동시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아랫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으로도 악명이 높았습니다. 특히 구내식당 직원들은 그의 주요 타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박 차장은 왕이나 다름없었고 그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곧 자신의 피곤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박 차장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그저 국이 입에 안 맞으시면 다른 걸로 드릴까요, 차장님? 하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거센 파도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늙은 바위 같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모든 감정을 체념한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건 뭘 줘? 여기 음식이 다 그 모양 그 꼴인데 밥은 또 왜 이렇게 질척거려? 어제 남은 밥에 물 부어서 다시 한 거 아니야? 아, 진짜 밥맛 떨어지네. 박 차장은 식판을 거의 내던지다시피 하며 반찬 투정을 이어갔습니다. 김치는 너무 익었고 나물은 간이 안 맞고 생선 조림은 비린내가 난다는 등 그의 불만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구내식당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애써 그의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식사를 하거나 혹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춘자 할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박 차장의 시선이 오늘의 메인 반찬 중 하나인 돼지고기 장조림에 꽂혔습니다. 그는 젓가락으로 장조림 한 점을 겨우 집어 올리더니 인상을 있는 대로 찌푸리며 외쳤습니다. 이건 또 뭐야? 장조림? 이게 무슨 고무 타이어야? 아니면 쇠심줄이야? 야, 이거 씹히긴 하는 거냐? 내 이빨 다 나가겠네. 할머니, 장사 이따위로 할 거야. 진짜? 그는 마치 자신이 먹을 수 없는 끔찍한 음식이라도 본 것처럼 과장된 몸짓을 하며 장조림이 담긴 작은 가릇을 춘자 할머니 쪽으로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그릇이 배식대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다 멈췄고 간장 국물이 살짝 넘쳐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평소에는 찾아보기 힘든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다시금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휴지를 뽑아 넘쳐 흐른 간장 국물을 닦아냈습니다. 차장님, 오늘 장조림이 좀 질기게 됐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반찬이라도 더 드릴까요? 계란말이는 괜찮으실 겁니다. 춘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혹은 깊은 바닷속에 알 수 없는 해류처럼 말입니다. 박 차장은 그런 할머니의 태도가 더욱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혀를 찼습니다. 계란말이? 흥? 내가 애들 입맛인 줄 알아? 됐으니까 그냥 밥이나 줘요, 밥이나. 에이, 오늘 점심은 다 글렀네. 재수 없어. 그는 결국 밥과 김치 몇 조각만을 식판에 담은 채 거들먹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구내식당 직원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욕설을 내뱉기도 했고 누군가는 안타까움에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있었던 춘자 할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다음 직원의 식판에 정성껏 음식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다른 종류의 불꽃이 일렁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체념도 분노도 아닌 마치 오랜 시간 잠자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는 듯한 그런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어수선했던 구내식당이 한산해질 무렵 춘자 할머니는
동료들과 함께 뒷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남은 음식을 처리하고 식기를 세척하고 내일 준비할 식자재를 점검하는 반복적인 일상이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인 영양사 김민정 씨가 조심스럽게 춘자 할머니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아까 박 차장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 저 인간은 정말 답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못돼 처먹을 수가 있는지. 김 영양사는 분이 안 풀린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묵묵히 행주로 식탁을 닦으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하루 이틀 겪는 일도 아니고 저런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뭘.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담담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소동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한 투였습니다. 하지만 김 영양사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더욱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렇게 참고만 계시다가 병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할머니, 너무 참지만 마세요. 저러다 버릇 더 나빠져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뭐라고 해야. 춘자 할머니는 김 영양사의 말을 부드럽게 끊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됐네. 젊은 사람들이 뭘 그런 일로 힘을 빼나. 각자 자기 할 일이나 잘하면 되는 거야. 나는 내 할 일, 박 차장은 박 차장 할 일.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다 제자리로 돌아가겠지.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김 영양사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춘자 할머니의 깊고 고요한 눈빛을 보면서 어쩌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저 눈빛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내나 체념과는 다른 훨씬 더 강하고 질긴 무언가였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풍파를 견뎌낸 고목의 뿌리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고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듯한 느낌. 그날 오후 춘자 할머니는 퇴근길에 늘 들르던 동네 작은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지는 해를 바라보며 그녀는 가만히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험한 세상을 헤쳐나오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투성이었던 손. 지금은 세월의 흔적이 더해져 주름지고 투박해졌지만 그 손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힘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제자리라. 오늘 낮에 자신이 뱉었던 말을 곱씹으며 춘자 할머니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평범하게 살아가려 했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었고 때로는 밟으면 꿈틀해야 하는 순간도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박철민이라는 젊은 오만 덩어리는 자꾸만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아직은. 춘자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석양빛을 받아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치 잠자는 사자의 그림자처럼 고요함 속에 무서운 힘을 감추고 있는 듯 말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박철민 차장은 아직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만만한 구내식당 할머니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 무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아직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구내식당의 잔잔했던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박철민 차장의 오만방자한 행동은 그날의 장조림 사건 이후로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는 마치 춘자 할머니의 인내심을 시험이라도 하듯 점심시간마다 구내식당에 나타나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넘어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나마 음식 맛에 대한 불평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배식대의 청결 상태, 식기의 배열, 심지어는 할머니의 옷차림이나 말투까지 문제 삼으며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커졌고 그가 내뿜는 부정적인 기운은 구내식당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은 일부러 식판을 배식대에 쾅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으며 아, 진짜 여기만 오면 밥맛이 뚝 떨어진다니까. 다른 회사 구내식당은 호텔 뷔페 저리 가라던데 여긴 무슨 쌍팔년도 한바집 수준이야? 라며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주변에서 식사하던 다른 부서 팀장들이 눈살을 찌푸렸지만 박 차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선들을 즐기는 듯 더욱 과장된 몸짓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의 식판에 음식을 담아주었지만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게 걸려있던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대신 아주 가끔 그의 돈 없는 언행을 마주할 때면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번뜩이는 것을 목격한 동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나 원망과는 다른 마치 예리한 칼날이 섬광을 반사하는 듯한 그런 섬뜩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무렵 춘자 할머니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소에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향하던 그녀가 며칠 전부터 동네 공원 대신 조금 더 외진 골목길을 따라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길은 가로등도 드문드문하고 인적도 드물어 해가 지면 으슥한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었습니다. 동료들은 혹시나 위험한 일이 생길까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지름길이라서 그래. 다리 아픈데 조금이라도 덜 걷는 게 낫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저녁 그 골목길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춘자 할머니가 막 골목 어귀에 접어들었을 때 안쪽에서 다급한 여자의 비명소리와 함께 남자들의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하거나 경찰에 신고부터 했겠지만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소리가 나는 방향을 매섭게 응시하더니 망설임 없이 가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 안쪽에서는 건들거리는 젊은 남성 서너 명이 한눈에 봐도 취기가 오른 듯한 젊은 여성을 둘러싸고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겁에 질려 울먹이며 빠져나가려 했지만 남자들은 길을 막고 더욱 음흉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뭘 그렇게 빼셔? 오빠들이랑 잠깐만 놀자니까. 외로운 밤에 서로 위로도 좀 해주고, 응? 한 놈이 여자의 팔목을 거칠게 잡아 끌려던 순간 어둠 속에서 나지막하지만 강한 힘이 실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 친구들, 밤늦게 이게 무슨 추태인가. 불량배들은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허름한 장바구니를 든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어이없다는 듯 실실 쪼개더니 이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웬 할망구야? 지금 우리 좋은 시간 방해하는 거 안 보여? 곱게 늙었으면 집구석에 처박혀 있을 것이지 어딜 싸돌아다녀. 가장 험악하게 생긴 놈이 할머니를 향해 삿대질하며 위협적으로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춘자 할머니는 조금도 위축되는 기색 없이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객기도 정도껏 부려야지. 안 그러면 다쳐. 그 아가씨 곱게 보내주는 게 신상에 좋을 걸세.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십 년 묵은 바위가 내는 소리 같기도 했고 깊은 동굴 속에서 울려 나오는 경고음 같기도 했습니다. 순간 불량배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평범한 노인의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그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들의 오장육부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젊은 혈기에 객기를 부리던 그들이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입니다. 뭐야 이 할망구, 눈빛이 왜 저래?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던 찰나 리더 격으로 보이던 놈이 침을 한번 꿀꺽 삼키더니 애써 태연한 척하며 동료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에이씨, 재수없게 걸렸네. 가자. 저런 미친년이랑 엮여서 좋을 거 하나 없어. 그들은 여전히 투덜거리면서도 춘자 할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도망치듯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불량배들이 사라지자 겁에 질려 있던 젊은 여성이 그제야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험한 세상이니 밤늦게 혼자 다니지 말게. 이리 오게 집까지 바래다 줄 테니라며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젊은 여성은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할머니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춘자 할머니가 단순한 노인이 아닌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수호천사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구내식당에는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갓 20살을 넘긴 듯 앳된 얼굴의 이민지라는 이름의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밝고 싹싹한 성격으로 금세 다른 직원들과 어울렸지만 안타깝게도 박철민 차장의 새로운 먹잇감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박 차장은 민지가 작은 실수라도 할라치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면박을 주고 모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야 알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식판에 국물 다 흘렸잖아. 눈 없어? 아니면 머리가 나빠서 일을 그따위로밖에 못해? 네. 아, 죄송합니다, 차장님. 바로 닦겠습니다. 민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박 차장은 그런 민지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즐거워하는 듯 더욱 심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내까짓게 죄송하다고 하면 내가 이 더러워진 기분이 풀릴 것 같아? 요즘 애들은 책임감이라는 게 없어. 책임감이. 그러니까 평생 이런 데서 알바나 하고 사는 거야. 그의 말은 단순한 질책을 넘어선 명백한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조차 듣기 거북할 정도였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민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연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차장을 향한 그녀의 시선은 이전보다 한층 더 깊고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려보는 맹수처럼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그녀는 박 차장의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자신의 기억 속에 새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민지가 배식대에서 그릇을 옮기다가 실수로 몇 개를 깨뜨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요란한 소리에 박 차장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이게 다 얼마짜린 줄 알아? 너 같은 알바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을걸. 그렇게 칠칠 맞아서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뇌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박 차장의 고함 소리에 민지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춘자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민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박 차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차장님, 그릇 몇 개 깨진 거 가지고 애를 너무 잡으시는구먼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 시급, 차장님 점심값 몇 번 아끼면 충분히 메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차장은 예상치 못한 할머니의 반격에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할머니를 노려보더니 이내 할머니는 저런 싸구려 알바 편이나 들고 아주 잘들 돌아간다. 라며 씩씩대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울고 있는 민지를 다독이며 깨진 그릇 조각들을 함께 치웠습니다. 괜찮다, 애기야.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법이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민지는 겨우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날 이후 민지는 춘자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춘자 할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주변에는 이전과는 다른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무언가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듯한 그런 팽팽한 긴장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의 중심에는 박철민 차장의 선을 넘는 갑질과 그로 인해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춘자 할머니의 숨겨진 과거의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철민 차장의 악행은 점입가경으로 치달았지만 춘자 할머니는 여전히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파문이 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박 차장은 자신의 괴롭힘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춘자 할머니와 그런 할머니를 은근히 따르는 구내식당 직원들의 분위기가 심히 거슬렸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자신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애써 무시하며 더욱 악랄한 방법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오복물산 산의 익명 게시판에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긴급 고발 우리 회사 구내식당 위생 상태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구내식당의 위생이 불량하다는 내용과 함께 교묘하게 조작된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서 식자재를 다듬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 유통기한이 지난 것처럼 보이는 식자재 포장지, 심지어는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다시 주워 담는 듯한 모습까지 누가 봐도 구내식당의 위생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진 명백한 음해성 게시물이었습니다. 글은 순식간에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직원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창에는 구내식당을 비난하는 목소리와 함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의견들이 빗발쳤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서도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본사 위생관리팀이 구내식당에 들이닥쳐 대대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춘자 할머니를 비롯한 구내식당 직원들은 졸지에 불결한 환경에서 음식을 만드는 파렴치한 사람들로 몰리며 억울한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점검 결과 몇 가지 사소한 지적사항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미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렸고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이 모든 소동의 배후에 박철민 차장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비열한 웃음과 의기양양한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증이 없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조용히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지나지 않아 박철민 차장에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평소 애지중지하며 관리하던 고급 외제차의 4바퀴 타이어가 모두 날카로운 것에 찔린 듯 속절없이 펑크 나버린 것입니다. 단순한 못이나 유리 조각에 찔린 것이 아니라 마치 송곳 같은 것으로 의도적으로 여러 번 쑤신 듯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주차장 CCTV를 확인했지만 범행 장면은 교묘하게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져 범인의 인상착의조차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박 차장은 길길이 날뛰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분통만 터뜨려야 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최근 자신에게 가장 큰 불쾌감을 안겨준 춘자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연약해 보이는 늙은 할머니가 이런 대담하고 정교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 할망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다른 용의자를 물색했지만 뚜렷하게 떠오르는 인물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때부터 박 차장은 막연한 불안감을 넘어 구체적인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며 서서히 올가미를 조여오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밤잠은 이전보다 훨씬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구내식당이 한산해질 무렵 춘자 할머니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다부진 체격에 짧게 깎은 머리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는 배식대 앞에서 두리번거리다 춘자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곧장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누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강령하셨습니까? 정중한 인사와 함께 그가 건넨 목소리는 낮고 굵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잠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아는 체를 했습니다. 어이구, 만석이 아닌가.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미리 연락이라도 주지 그랬어. 그의 이름은 만석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식당 주인처럼 보였지만 그는 과거 춘자 할머니가 어둠의 세계에 몸담고 있을 시절 그녀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청산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할머니와는 달리 그는 여전히 과거의 인연들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춘자 할머니가 구내식당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소문을 우연히 전해 듣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소문 듣고 걱정이 돼서 한번 와봤습니다. 누님께서 이런 곳에서 고생하실 줄은. 만석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그의 마음을 안다는 듯 가볍게 손을 저었습니다. 고생은 무슨,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니 반갑네. 자네도 잘 지내는 모양이구먼. 두 사람은 잠시 짧은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만석은 할머니의 주름진 손과 지친 기색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닙니까? 요즘 누님 심기를 건드리는 놈이라도 있는 겁니까? 예전에 칼날이 무뎌지신 건 아니겠지요.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누님 손에 피 묻히실 일 없도록 저희가 깨끗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만석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그의 말 속에 담긴 우리라는 단어와 철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의미 이상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할머니가 이끌었던 조직의 존재를 명확히 암시하는 것이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만석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만석만이 읽을 수 있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할머니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괜한 소란 피우지 말고 자네는 자네 일에나 신경 쓰게 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만석을 향한 일말의 신뢰와 고마움도 담겨 있었습니다. 만석은 할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님. 하지만 언제든 누님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챙기십시오. 만석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미련이 남는 듯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한 번 더 바라본 뒤 구내식당을 나섰습니다. 그의 등장은 짧았지만 춘자 할머니의 마음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잊고 지내려 했던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금 그녀의 곁을 맴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박철민 차장에게 드리워질 거대한 먹구름의 전조이기도 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창밖으로 사라지는 만석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낡은 연장을 다시 손에 쥔 듯한 그런 낯설지만 익숙한 감각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심상찮은 연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만석이 다녀간 후 며칠 동안은 비교적 조용하게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박철민 차장은 타이어 사건의 충격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듯 구내식당에서도 이전만큼 기세등등하게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춘자 할머니와 구내식당 전체를 향한 더욱 악랄한 복수심이 들끓고 있었고 그는 곧 새로운 계략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다음 목표는 구내식당 운영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복물산 구내식당은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었고 춘자 할머니를 비롯한 직원들은 모두 그 위탁업체 소속이었습니다. 박 차장은 자신의 인맥과 권한을 이용하여 이 위탁 계약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구내식당의 식자재 납품업체 사장과 은밀히 접촉했습니다. 그 업체는 박 차장에게 정기적으로 뒷돈을 상납하며 오복물산 구내식당에 독점적으로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질 좋은 제품보다는 이윤이 많이 남는 저급한 재료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박 차장은 납품업체 사장에게 앞으로 더욱 질 낮은 식자재를 심지어는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살짝 지난 제품까지도 섞어서 납품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식자재 검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신이 손을 써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납품업체 사장은 처음에는 다소 망설였지만 박 차장의 서슬퍼런 협박과 달콤한 제안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계획은 명백했습니다. 질 낮은 식자재로 인해 음식 맛이 현저히 떨어지고 혹여라도 식중독과 같은 위생사고라도 발생하면 이를 빌미로 현재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해지시키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업체를 끌어들일 속셈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춘자 할머니를 비롯한 눈엣가시 같은 직원들을 모조리 해고시켜버리는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구내식당 음식 맛은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에서는 묵은내가 나고 국은 싱겁거나 혹은 정체불명의 쓴맛이 났으며
반찬들은 하나같이 신선도가 떨어져 보였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은 하늘을 찔렀고 구내식당을 찾는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들은 아무리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도 예전 맛이 나지 않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식자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챘지만 납품업체는 요지부동이었고 본사 구매팀의 항의에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입고된 제품이니 문제없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박 차장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가장 먼저 간파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음식을 다뤄온 베테랑이었고 식자재의 미묘한 차이까지도 귀신같이 알아채는 눈썰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납품되는 식자재들이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섣불리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박 차장이 교묘하게 판을 짜놓았기 때문에 어설프게 문제를 제기했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내식당의 위기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식당 안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특히 홀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동료 조리사의 한숨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아르바이트생 민지는 연신 눈치를 보며 작은 실수 하나에도 화들짝 놀라곤 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그런 동료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춘자 할머니는 퇴근길에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잘 다니지 않던 회사 후문 쪽의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지나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박철민 차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호기심과 함께 불길한 예감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다가간 할머니는 박 차장이 검은 양복을 입은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 두 명과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두툼한 돈 봉투가 들려 있었고 대화 내용 또한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번 일만 잘 처리해주면 약속한 금액의 2배를 얹어주지. 대신 흔적 없이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할 걸세. 쥐도 새도 모르게 말이야. 박 차장의 목소리는 낮고 음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악의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상대편 사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돈 봉투를 받아 챙겼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이 정확히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박 차장이 무언가 불법적이고 위험한 일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약점을 잡을 결정적인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굶주린 맹수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구내식당은 아침부터 뒤숭숭했습니다. 박 차장이 회사 감사팀에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청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식자재 문제, 위생 문제, 직원들의 근무 태만 등 온갖 문제점을 부풀려 보고했고 이는 곧 계약 해지를 위한 수순이라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르바이트생 민지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실수로 국그릇을 바닥에 엎질렀고 마침 그 앞을 지나던 박 차장에게 뜨거운 국물이 살짝 튀었던 것입니다. 박 차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민지에게 온갖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야.
내까짓게 감히 누굴 다치게 하려고 환장했어? 내가 오늘 내 인생 아주 X되게 만들어줄까? 그의 고함 소리에 민지는 딸꾹질까지 하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직원들이 말리려 했지만 박 차장의 기세는 등등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춘자 할머니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는 민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는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박 차장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차장님,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애한테 너무 심하게 하시는구먼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렇게까지 몰아세워야 시원하십니까? 박 차장은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등장과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특유의 오만한 표정을 지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뭐야 할망구,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내가 뭔데 나서? 너나 잘해, 너나. 곧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춘자 할머니는 그의 조롱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습니다. 젊은이. 이번에는 차장님이라는 호칭 대신 젊은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박 차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말이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법이야. 그리고 그 선을 멋모르고 넘는 멍청이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지. 아주 혹독한 대가를 말이야. 자네,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네. 할머니의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이듯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의 메시지는 그 어떤 고함보다도 선명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마치 잘 벼려진 비수처럼 박 차장의 심장을 겨누는 듯 했습니다. 박 차장은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만만하게 보였던 늙은 할머니의 눈빛에서 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서늘한 공포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별 같자는 소리를 다 듣겠네 라며 자리를 피했지만 그의 등 뒤로 꽂히는 춘자 할머니의 시선은 한동안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던 구내식당의 일상 속에서 이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그것은 춘자 할머니의 첫 번째, 그리고 아주 의미심장한 경고였습니다. 춘자 할머니의 싸늘한 경고 이후 박철민 차장은 며칠 동안 눈에 띄게 몸을 사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곧 자신의 불안감을 떨쳐내려는 듯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구내식당과 춘자 할머니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익명으로 식약처에 구내식당 위생 문제를 허위로 신고하는가 하면 할머니의 개인 사물함에 몰래 불쾌한 물건을 넣어두는 등 유치하고 졸렬한 복수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행동은 춘자 할머니의 인내심을 바닥까지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춘자 할머니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 퇴근 후 곧장 공중전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곧바로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다. 할머니의 짧고 간결한 한마디.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반가움과 긴장감이 뒤섞인 만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드디어 때가 된 겁니까? 만석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기대감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그의 조급함을 알기에 났고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복물산 기획팀에 박철민이라는 차장이 있다. 그놈 뒤를 좀 캐봐야겠다.
쥐도 새도 모르게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그놈이 가진 모든 것, 숨기고 있는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한다. 할 수 있겠나? 할머니의 지시는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만석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누님. 그놈이 땅속 깊이 숨겨둔 비밀이라도 모조리 파헤쳐서 누님 발밑에 대령하겠습니다. 저희를 너무 얕보지 마십시오. 좋다. 그럼 시작해라. 결과는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하도록. 짧은 통화가 끝나고 춘자 할머니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냉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반격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만석은 춘자 할머니의 지시를 받자마자 즉시 행동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과거 할머니 밑에서 함께 일했던 옛 동료들,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할머니에 대한 충성심과 의리를 간직하고 있는 이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뛰어난 해커도 있었고 변장과 미행의 달인도 있었으며 법률 지식에 해박한 브레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석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박철민 차장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정보망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치밀했습니다. 박 차장의 회사 내 평판, 재산관계, 사생활은 물론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크고 작은 비리들까지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능력 있는 엘리트 행세를 했지만 뒤로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하청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아왔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추악한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그의 깨끗해 보이는 가면 뒤에는 탐욕과 부패, 그리고 역겨운 욕망으로 얼룩진 맨얼굴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박철민 차장은 춘자 할머니의 경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것도 잠시 자신의 계략이 번번이 막히거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부딪히자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그 배후에 거대한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할머니를 얕보고 있었고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그녀를 괴롭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치 그의 머리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 그의 수작을 미리 간파하고 아무렇지 않게 대처했습니다. 때로는 무심한 표정으로, 때로는 의미심장한 미소로 그의 도발을 받아넘겼습니다. 오히려 박 차장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갔습니다. 며칠 뒤 만석으로부터 중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늦은 밤 춘자 할머니가 일하는 구내식당 뒤편의 작은 쪽문으로 은밀하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님 생각보다 더 더러운 놈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밝혀낸 자료들의 일부입니다. 횡령, 배임, 리베이트 수수, 불법 자금 은닉, 성추문까지 아주 가관입니다. 이 정도면 그놈 인생은 그냥 끝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만석은 서류 봉투를 할머니에게 건네며 붕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말없이 봉투를 받아들고 안의 내용물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보던 할머니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만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누님, 이 정도면 차고 넘칩니다. 당장 언론에 터뜨리거나 경찰에 넘기면. 아니, 아직 때가 아니다. 춘자 할머니는 만석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냉정한 판단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치도록
더 모아야 한다. 그놈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아주 완벽하게. 그리고 그놈이 가장 아파할 방법을 찾아야지. 단순히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만으로는 너무 싱겁지 않겠느냐. 할머니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복수를 앞둔 자의 차가운 희열과도 같았습니다. 만석은 그런 할머니의 모습에서 과거 강남 일대를 주름잡던 강 여사의 냉혹한 카리스마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님. 누님의 뜻대로 그놈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그놈의 숨겨진 금고 위치까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안에 결정적인 것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좋다. 계속 진행해라. 그리고 너무 앞서가지 마라. 모든 것은 내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누님. 만석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그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봉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판은 짜였고 배우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것은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통쾌한 방식으로 막을 내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반격의 서막은 이미 올랐고 그림자들은 먹잇감을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하는 것은 바로 구내식당의 평범한 할머니 강춘자였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만석에게 박철민 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뒷조사를 지시한 춘자 할머니는 이후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장을 보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어졌고 행동 하나하나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구내식당 동료들은 할머니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기 직전의 팽팽한 긴장감만을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습니다. 한편 만석의 지휘 아래 춘자 할머니의 옛 부하들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쥐도 새도 모르게 은밀하고 치밀했습니다. 박철민 차장은 자신에게 서서히 조여오는 포위망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과신하며 오만한 행동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서는 이미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비밀리에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는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와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자초될 위기에 놓였고 그가 투자했던 주식들은 연일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그가 애지중지하던 고급 외제차는 원인 모를 고장으로 수시로 정비소 신세를 져야 했으며 심지어는 집안의 전기가 갑자기 나가거나 수도가 터지는 등 사소하지만 신경을 긁는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 차장은 이 모든 불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해 속만 태울 뿐이었습니다. 그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는 어렴풋이 춘자 할머니를 의심했지만 그 연약해 보이는 늙은 할머니가 이런 일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찾아가 괜한 트집을 잡으며 떠보기도 했지만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무심한 표정으로 그를 대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할머니의 태어남이 박 차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더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석이 다시 한번 춘자 할머니를 은밀히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옆에 험상궂은 인상의 중년 사내 한 명이 동행했습니다. 그는 과거 춘자 할머니 조직의 행동대장이자 무자비한 일처리로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인물이었습니다. 독사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깊이 허리를 숙이며 예를 갖추었습니다. 누님,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만석이 녀석에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박철민이라는 애송이가 감히 누님의 심기를 건드렸다고요? 독사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과거의 날카로운 기세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님, 박철민 그놈의 숨겨진 금고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아마 그 안에 누님께서 찾으시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저희가 오늘 밤이라도 작업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독사가 거들었습니다. 누님, 저놈은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될 놈입니다. 증거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예전 방식대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누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내일 아침이면 그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독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듯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녀의 대답에 독사와 만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누님, 내 말 들어라. 춘자 할머니는 그들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놈을 단순히 없애버리는 것은 너무 싱겁지 않으냐. 그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가장 재미없는 방법이기도 하다. 나는 그놈이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고 싶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에게 배신당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절망하는 것을 보고 싶단 말이다.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복수심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게 두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그놈을 가지고 놀아주다가 가장 절정의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숨통을 끊어야 제맛이지. 그놈에게는 그 정도의 예우는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녀의 입가에 떠오른 것은 미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차갑고 섬뜩한 표정이었습니다. 만석과 독사는 자신들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들은 춘자 할머니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아주 정교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과거 그녀가 보여주었던 상대를 철저하게 파멸시키는 특유의 방식이었습니다. 금고는 아직 건드리지 마라.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가 아닌 경찰의 손으로 직접 찾아내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그저 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만 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철민 그놈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유도해야 한다. 춘자 할머니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연출가처럼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치밀했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만석과 독사는 할머니의 지략과 냉철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님. 누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좋다. 이제 돌아가서 다음 지시를 기다리도록. 그리고 너무 흥분하지 마라. 사냥은 뜨겁게 하되 머리는 차갑게 유지해야 하는 법이다.
춘자 할머니는 두 사람을 돌려보내고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전 그녀는 저 별들 아래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이며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그 별들 아래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싸움은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고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그녀에게는 정의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옛 조직의 그림자들이 그녀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박철민 차장을 향한 포위망은 점점 더 좁혀져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통쾌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의 장막이 오복물산 빌딩을 검게 뒤덮은 시각, 박철민 차장의 개인 사무실에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초조하게 책상 앞을 서성이다가 값비싼 위스키를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그의 신경을 극도로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원인 모를 사업 차질,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고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듯한 보이지 않는 압박감.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고 확신했지만 그 실체를 잡을 수 없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어렴풋이 춘자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깟 늙은 할망구가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지워지지 않는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사무실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신경질적으로 수화기를 집어든 그의 귓가에 뜻밖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철민 차장인가? 나지막하지만 강한 위압감이 느껴지는 여성의 목소리. 박 차장은 순간 누구인지 알아채지 못했지만 곧이어 들려오는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오늘 밤 11시 지하 3층 주차장 C구역으로 혼자 나오게. 자네 인생이 걸린 중요한 이야기가 될 테니 허튼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이건 경고가 아니라 마지막 기회라는 걸 명심하게.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전화는 끊겼습니다. 박 차장은 잠시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분명 구내식당의 그 늙은 할머니 강춘자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온화하고 힘없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상대를 압도하는 듯한 기운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그녀의 마지막 말,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불안감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혹시나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를 그녀가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두려움이 그를 약속 장소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만석과 그의 부하들은 춘자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박철민 차장의 사무실과 그가 자주 드나드는 비밀스러운 장소들에 대한 조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박 차장이 회사 자금과 리베이트로 받은 검은 돈을 숨겨둔 비밀금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냈습니다. 그것은 박 차장이 개인적으로 임대한 허름한 오피스텔의 벽 안에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만석은 즉시 춘자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할머니는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다음 지시를 내렸습니다. 좋다. 금고 안의 내용물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사진과 영상으로 증거만 확실히 확보하고 그 위치와 여는 방법만 정확히 파악해 두도록. 그리고 오늘 밤 그놈에게 줄 작은 선물을 준비해야겠다. 춘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약속된 시각, 박철민 차장은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지하 3층 주차장 C구역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주차장은 스산한 분위기를 풍겼고 그의 구둣발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C구역 기둥 뒤편에서 그림자처럼 춘자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에 허름한 조리복이 아닌 검은색 바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녀의 모습은 박 차장에게 생경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듯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왔는가, 박 차장. 춘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박 차장을 짓누르기에 충분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박 차장은 애써 당당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그의 말을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잘못? 자네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군. 하긴 쓰레기는 자신이 악취를 풍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법이지. 그녀는 품 안에서 작은 사진 몇 장을 꺼내 박 차장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은 박 차장이 납품업체로부터 돈 봉투를 받는 장면, 그가 비밀 오피스텔의 금고를 여는 장면, 그리고 그가 유흥업소에서 젊은 여성들과 문란하게 어울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박 차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지. 춘자 할머니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였습니다. 내 놈이 그동안 저지른 모든 비리, 횡령, 배임, 리베이트 수수, 그리고 추악한 사생활까지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 놈의 비밀금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심지어 내 놈이 어젯밤 잠자리에서 무슨 꿈을 꾸었는지까지도 말이다. 박 차장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과 함께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일 점심시간까지다. 춘자 할머니는 마지막 통첩을 날렸습니다. 내일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 스스로 경찰에 전화해서 내 놈이 저지른 모든 죄를 자백해. 그것이 내 놈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만약 내일 정오까지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춘자 할머니는 잠시 말을 끊고 박 차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지옥의 불길처럼 이글거렸습니다. 내 놈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처절하게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내 말을 명심해라, 박철민.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야. 내 놈의 남은 인생을 건 마지막 경고다. 그 말을 마친 춘자 할머니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박 차장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는 평범한 구내식당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을 파멸시킬 수 있는, 아니 이미 파멸 직전까지 몰고 온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그날 밤 박 차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발버둥 치기 시작했습니다. 춘자 할머니가 언급한 증거들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과 비밀 오피스텔을 미친 듯이 뒤졌지만 이미 모든 것은
깨끗하게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뒷세계의 연주를 총동원해 춘자 할머니의 배우를 캐보려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절망적인 속삭임 뿐이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 듯한 무력감과 함께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구내식당 직원들은 춘자 할머니와 박 차장 사이에 흐르는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몇몇 용기 있는 직원들은 그동안 박 차장에게 당했던 억울한 일들을 익명 게시판에 하나둘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갑질, 폭언, 부당한 지시들이 상세하게 기록된 글들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고 박 차장에 대한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이제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악의 끝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밤의 장막이 오복물산 빌딩을 검게 뒤덮은 시각, 박철민 차장의 개인 사무실에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밤사이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박철민 차장의 온갖 비리 의혹과 갑질 사례들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며 회사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게시글의 내용을 화제로 떠들썩했고 박 차장을 향한 비난과 조롱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회사 경영진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고 박 차장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궁지에 몰린 박철민 차장은 이성을 잃고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함을 지르며 물건을 집어던졌고 애꿎은 부하 직원들에게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그는 이 모든 사태가 춘자 할머니의 계략이라고 확신했지만 이미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순히 무너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며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법무팀을 통해 춘자 할머니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직원들을 색출하여 보복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오히려 직원들의 반감만 더욱 키울 뿐이었습니다. 한편 춘자 할머니의 옛 부하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구내식당 주변과 할머니의 동선에 따라 은밀하게 경호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박 차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할머니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행동대장격이었던 독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박 차장을 직접 손봐주겠다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춘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그를 만류했습니다. 아직이다, 독사. 내 말 명심하라고 했을 텐데. 저놈은 내 손으로, 내 방식으로 끝장내야 한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무적인 방법보다는 박 차장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몰락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두고 있었습니다.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가지고 놀아주다가 마지막에 숨통을 끊어야 제맛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 마지막 순간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다. 결전의 날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구내식당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운 태도로 식사를 했고 간간히 춘자 할머니와 박 차장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묵묵히 배식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차분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 마침내 박철민 차장이 구내식당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새 한숨도 못 잔 사람처럼 퀭했고 붉게 충혈된 눈에는 광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잔뜩 날이 선 모습으로 곧장 배식대로 향했고 춘자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식판 대신 어제 춘자 할머니가 보낸 내용 증명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춘자 씨, 이게 다 당신이 꾸민 짓이지? 박 차장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으로 갈라져 나왔습니다. 구내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고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내가 이딴 종이 쪼가리 하나에 겁먹고 무릎이라도 꿇을 줄 알았나? 천만에. 어디서 굴러먹던 근본도 없는 늙은 할망구가 감히 날 능멸해? 내년이야말로 오늘 내 손에 아주 그냥 X될 줄 알아. 그는 내용 증명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 춘자 할머니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악랄한 도발에도 춘자 할머니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싸늘한 눈빛으로 박 차장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는 어젯밤으로 끝났다. 박철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춘자 할머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구내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자비나 연민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심판의 예고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 차장은 그런 할머니의 태도에 더욱 격분하여 이성을 잃고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국통을 걷어차려 했지만 춘자 할머니의 매서운 눈빛에 순간 움찔하며 발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곧 자신에게 닥쳐올 끔찍한 운명을 예감하지 못한 채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이제 곧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회오리가 몰아칠 시간이 임박해오고 있었습니다. 박철민 차장의 광기 어린 도발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는 춘자 할머니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며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의 붉게 충혈된 눈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성난 들개처럼 번뜩였고 턱 밑까지 차오른 분노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구내식당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하게 얼어붙었고 직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두 사람의 대치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내년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지게 생겼어. 이 더러운 구정물 같은 할망구가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오늘 내가 내년에 그 잘난 주둥아리를 아주 그냥 찢어 발겨 놓을 테다. 박 차장은 식판을 들고 있던 다른 직원의 손에서 그것을 거칠게 빼앗아 들더니 그 안에 담겨 있던 음식들을 보란 듯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김치와 나물, 밥알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구내식당 바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에도 춘자 할머니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박 차장의 광기를 더욱 부채질하는 듯 했습니다. 왜 말이 없어? 이 늙은 여우 같은 년아. 지금이라도 내 앞에 무릎 꿇고 빌면 혹시 모르지.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 내년 목숨만은 살려줄지. 그는 마치 자신이 승리자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떠들어댔지만 그의 목소리 끝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벌이는 이 모든 행동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처럼 그는 스스로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박 차장은 춘자 할머니 바로 앞에 놓여있던 뜨거운 국그릇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어 할머니의 얼굴에 그대로 던져버릴 기세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하고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거나 처먹고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 빌어먹을 할망구야. 그가 국그릇을 막 집어들고 할머니를 향해 휘두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춘자 할머니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야성이 억눌리고 억눌렸던 분노가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 폭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평소에 온화하고 인자했던 노인의 눈빛은 온데간데였고 그 자리에는 과거 강남 뒷골목을 피로 물들였던 강남 칼잡이의 서늘하고 살기등등한 눈빛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오늘 진짜 국 맛이 뭔지 제대로 느껴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춘자 할머니의 입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박 차장이 국그릇을 던지기도 전에 할머니는 그의 손목을 강철 같은 힘으로 낚아채 비틀어 버렸습니다. 우두둑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박 차장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을 놓쳤고 그것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앞에 놓여있던 또 다른 뜨거운 국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려는 박 차장의 머리채를 거머쥐고 그의 정수리 위로 뜨거운 국물을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크악! 박 차장의 처절한 비명이 구내식당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 쓴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고통과 충격 그리고 상상조차 못했던 반격에 대한 당혹감이 그의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구내식당 안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의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평소 그토록 온화하고 인자했던 춘자 할머니가 그토록 잔혹하고 무자비한 모습으로 돌변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빈 국그릇을 바닥에 내려놓고 여전히 고통에 몸부림치는 박 차장을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경멸과 함께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분노를 터뜨린 자의 후련함마저 감도는 듯했습니다. 내 놈 같은 인간 같지도 않은 버러지에게는 이 정도도 사치다. 감히 누구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그녀의 일갈은 구내식당 안에 났고 위험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식당 입구와 비상구 쪽에서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이 순식간에 나타나 반 차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만석의 지휘 아래 대기하고 있던 춘자 할머니의 옛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박 차장을 제압했고 그의 두 팔을 뒤로 꺾어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구내식당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과 음식물, 그리고 뜨거운 국물이 흥건했고 그 중심에는 처참한 몰골로 옛 조직원들에게 붙들린 박철민 차장과 싸늘한 분노를 내뿜으며 그를 내려다보는 강춘자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정의의 심판이 가장 통쾌하고 짜릿한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중심에는 더 이상 평범한 구내식당 할머니가 아닌 전설의 칼잡이 강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구내식당, 그 한가운데에는 처참한 몰골로 옛 조직원들에게 붙들린 박철민 차장과 싸늘한 분노를 거두지 않은 채 그를 내려다보는 강춘자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광기에 휩싸여 온갖 폐악을 부리던 박 차장은 이제 뜨거운 국물에 데인 고통과 극심한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충격으로 정신이 반쯤 나간 듯 넋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소리만이 간헐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구내식당 안의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함께 일말의 통쾌함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박 차장의 악행에 치를 떨면서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춘자 할머니의 폭발적인 반격은 마치 억눌렸던 응어리가 한순간에 터져나가는 듯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잠시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감정을 추슬렀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며칠간 만석과 그의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수집한 박철민 차장의 온갖 비리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박철민. 춘자 할머니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녀는 붙들려 있는 박 차장 앞으로 천천히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저지른 갑질, 직원들에 대한 모욕과 부당한 해고, 협박. 그것만으로도 내 놈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더군. 할머니는 서류 뭉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의 죄목을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자금 수억 원을 빼돌려 불법 도박과 유흥에 탕진한 횡령죄. 하청업체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배임수재죄. 질 낮은 식자재를 납품받는 조건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기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 업무상 배임죄. 심지어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힘없는 부하 여직원들을 상대로 추악한 짓을 일삼은 성추행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놈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의 증거들이다. 춘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 안에 담긴 분노와 경멸은 구내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한 장씩 바닥에 내던질 때마다 박 차장의 얼굴은 더욱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이제 고통도 잊은 듯 멍한 표정으로 할머니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악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내 놈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나 다름없다. 박철민. 내 놈 같은 자는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마땅해. 춘자 할머니의 마지막 일갈이 터져나오는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구내식당 입구에서 꼼짝마. 경찰이다. 하는 외침과 함께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수갑이 들려 있었고 그들 뒤로는 만석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춘자 할머니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들은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하고 옛 조직원들로부터 박철민 차장의 신병을 인도받았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 자료를 담당 형사에게 넘겼고 차분한 목소리로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논리정연했고 그 안에는 조금의 거짓이나 과장도 없었습니다. 박철민 차장은 온몸이 묶인 채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춘자 할머니를 향해 악에 바친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이 인연, 내가 나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복수할 거라고.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이미 기정사실이었고 오복물산 전체는 물론 관련 업계 전체로 삽시간에 퍼져나가며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직원들은 통쾌함과 함께 그동안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춘자 할머니의 용기와 결단력에 진심으로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구내식당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운 정의의 화신이자 모두의 영웅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춘자 할머니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박철민 차장의 상습적인 갑질과 모욕 행위, 그리고 사건 당일의 극심한 도발 행위 등이 모두 명백히 밝혀졌고 할머니의 행동은 정당방위 및 그동안 억눌렸던 울분이 폭발한 결과로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들 덕분에 박 차장의 모든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었던 점 등이 정상 참작되어 그녀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오복물산 구내식당에서 일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회사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듯 홀가분하고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춘자 할머니가 구내식당을 떠나는 날 동료 직원들은 모두 나와 눈물로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고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 민지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서럽게 울었고 춘자 할머니는 그런 민지의 등을 따뜻하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애들아. 이게 끝이 아니잖니. 우리는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 모두들 씩씩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살아가거라. 알겠지? 춘자 할머니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호련히 구내식당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약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준 진정한 영웅이었으니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듯 떠들썩했던 사건들을 뒤로하고 빠르게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복물산 구내식당에서 벌어졌던 통쾌한 정의 구현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쉽게 잊히지 않고 여전히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박철민 차장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수많은 죄목으로 중형을 선고받아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여전히 세상을 원망하며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켜 오복물산은 기업 이미지 쇄신과 사내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강춘자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조용히 자숙의 시간을 보내는 듯 했지만 사실은 새로운 인생 이막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작은 한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식당 이름은 강여사의 집밥. 소박하지만 정갈한 분위기의 식당은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깊은 손맛을 그대로 담아낸 듯 했습니다.
개업식 날 식당 안은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눈물로 할머니를 배웅했던 구내식당 동료들은 물론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이 된 민지, 그리고 묵묵히 할머니의 곁을 지켰던 만석과 그의 옛 부하들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강 여사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함께 어렸습니다. 강 여사의 집밥은 금세 입소문을 타고 동네 맛집으로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만들어내는 따뜻한 집밥은 지친 사람들의 허기진 배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까지도 어루만져주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당은 연일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춘자 할머니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찾아오는 손님들을 인자한 미소로 맞이하는 춘자 할머니의 모습은 여전히 평범한 옆집 할머니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세상의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와 함께 모든 것을 포용하는 듯한 따뜻한 카리스마가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세상의 부조리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강인하고 따뜻한 강 여사였습니다. 식당 한쪽 벽에는 그녀가 직접 쓴 듯한 투박하지만 힘 있는 글씨체의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정의는 때로는 더디지만 반드시 승리한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통해 얻은 삶의 지혜이자 그녀의 두 번째 봄을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강 여사의 집밥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할머니 강춘자 여사가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